안녕하세요. 이번에 낭독해드릴 도서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스웨이이고 옮긴 이는 김정자님입니다. 출판사는 정민미디어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간 시간관리학,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이론을 연구하여 다수의 칼럼과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근래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작은 하버드 24시로 의식 상태와 마음의 작용을 심리학 이론과 하버드의 성공 철학으로 풀어낸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도서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선 1. 모두 다 천천히 이루어진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핑계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리곤 한다. 어느 날 목수가 일하다가 실수로 아끼는 시계를 수북이 쌓인 톱밥 속에 떨어뜨렸다. 그는 재수가 없다고 소리 지르며 톱밥 속을 뒤적였다. 동료들이 손전등까지 비춰주었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동료들이 식사하러 나가자 조용히 작업장으로 들어온 목수의 아들이 손쉽게 시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목수는 내심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시계를 찾은 거니? 저는 그냥 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와서 시계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어요. 광부들이 땅속 갱도에서 한창 일하던 중 갑자기 조명이 나갔다. 한순간 어둠 속에 갇힌 광부들은 허둥지둥 벽을 더듬으며 출구를 찾았지만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금세 기운이 따진 광부들은 너나 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했다. 출구를 찾아 무턱대고 헤매느니 이렇게 앉아서 바람의 방향을 느껴보는 게 어때요? 바람은 출구에서 불어오잖아요. 광부들은 한자리에 앉아 집중하기 시작했다. 잠자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자 이내 바람이 얼굴을 미세하게 어루만지는 게 느껴졌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무사히 갱도에서 나올 수 있었다. 화려한 뉴욕시 중심가에 사는 젊은 부부는 어느 순간 자신들이 움직이는 기계 같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그들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을 바쁘게 반복했다. 도시에서는 온갖 레저와 유흥을 즐길 수 있었지만 금방 허무해지기 일쑤였다. 부부는 시골에 가서 마음을 한껏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던 그들은 한적한 구릉지에 도착했다. 야트막한 산 옆으로 통나무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집 앞에는 집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편이 다가가 물었다.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 살면 외롭지 않나요? 전혀요. 푸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산이 기운을 전해주는 게 느껴져요. 산 골짜기에는 생명의 비밀을 품은 나뭇잎이 울창하고 파란 하늘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이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주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내 마음에 속삭이는 노래 같아요. 항상 내 무릎에 앉는 강아지의 눈에서는 충직함과 믿음이 엿보이죠. 귀가할 때 아빠 하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자면 언제나 입가에 미소가 걸리죠. 사랑스러운 아내는 어떤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버틸 힘이 돼주죠. 이러한 모든 것에서 저는 자애로운 신이 존재를 느낀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매일 하루에 몇 분씩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자. 조용히 앉아서 편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즐기다 보면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산로를 헤매다가 피곤에 절어 정상은커녕 주변 풍경도 모두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어느 날 오후 한 바그다드 상인이
인적 없는 산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 돌멩이 몇 개를 가져가세요. 내일 아침에 보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상인은 돌멩이 따위로 기분이 좋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에 돌멩이 몇 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상인은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멩이를 꺼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였다. 상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이것만 팔아도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상인은 이내 더 많은 돌멩이를 가지고 오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워졌다. 실망감이 몰려오자 조금 전까지 느꼈던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졌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 상인은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크게 기뻐했지만 더 많은 돌멩이를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한 순간 기쁨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쁨은 탐욕스러운 자일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일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까지 넘보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 쌓이는 불만을 비워내지 못하면 영원히 피곤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아야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마음을 비울 때 행동도 신속히 할 수 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버리자. 그래야 가볍게 정상까지 오를 뿐더러 경치도 감상할 수 있다. 바쁜 현대인은 여유를 즐길 단 몇 분의 시간도 쉽게 내지 못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절경도 스치는 그림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일과 그로 말미암은 긴장감뿐이다. 어느 날 젊은 나이에 성공한 남자가 새로 산 차를 몰고 좁은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골목에서 한 소년이 불쑥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남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소년이 느닷없이 돌을 던졌다. 화가 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정말 못된 아이구나. 차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러자 소년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돌을 던진 것은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아서였어요. 아까 형이 휠체어에서 떨어졌는데 부축할 힘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형을 휠체어에 다시 앉혀주시면 안 될까요? 떨어지면서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남자는 골목으로 가 소년의 형을 부축해 휠체어에 앉히고 손수건으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다. 그는 차를 수리하지 않고 타기로 했다. 찌그러진 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의 상징이었다. 사람은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다.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다간 종착지의 흰 선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살지 말고 바쁜 걸음을 멈추어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자. 한 관광지 도로에는 이런 표지판이 서 있다. 천천히 가면서 풍경을 감상하세요. 유명 관광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는 절경이 빼어난데도 주목하는 이가 없었다. 관광객들은 대개 일정이 빠듯했고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지판이 설치되자 사람들은 도로 주변의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어느새 이 도로는 관광지보다 더 유명해졌다. 또한 놀랍게도 표지판을 설치한 뒤 교통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천천히 가면서 풍경을 감상하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느리게 생각하기는 심리학의 기대 효과와 유사하다. 관리자는 이를 이용해 새로운 임무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 심리를 유발하여 업무력 상승을 이끌어낸다. 레슨 1.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자기만의 주관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성공한 사람의 성공 법칙이다.
가야 할 길을 과감히 가는 사람에게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렇기에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무수한 시련을 극복해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실하고 과감하며 창의적인 인재가 된다. 로버트 허친슨은 작가, 목수, 가정교사, 판매원 등의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8년 만에 그는 미국의 4대 명문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30세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교육 철학이 미성숙하다며 깎아내렸다. 언론도 이에 합세했다. 로버트의 한 친구와 그 아버지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정도였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에 로버트를 비난하는 글이 실렸는데 너무 공격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 그들이 아무리 독한 말을 해도 죽은 개에게 발길질하는 사람은 없단다. 진정한 성공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연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지금까지 인간과 같은 존재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자신감을 높일 비결이자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미국의 작곡가 어빙 벌린이 또 다른 작곡가 조지 거슈윈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라 라고 충고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벌린은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거슈윈은 무명이었다. 벌린은 거슈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당시 임금의 3배나 되는 돈을 제시하며 비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충고를 덧붙였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 만일 내 아래로 들어온다면 아무리 잘해도 제2의 어빙 벌린밖에 안 될 걸세. 하지만 자네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최고의 작곡가로 추앙받을 것이네. 거슈윈은 벌린이 충고를 따랐다.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고 마침내 미국 최고의 작곡가가 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나는 나일 뿐이다.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나를 올가매거나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지 마라. 자신을 믿고 나다움을 유지하자. 우리는 가난이 아니라 주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외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결국 남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청년이 심혈을 기울여 소설을 완성한 뒤 유명 작가에게 평을 부탁했다. 작가가 눈병에 걸렸기에 청년은 자신의 작품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소설의 마지막 구절까지 읽은 청년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작가가 끝난 건가? 라고 물었다. 작가의 질문은 마치 이야기가 더 이어지길 바라는 말투였다. 그러자 청년은 다급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작가는 미련이 남는 듯 물었다. 끝난 건가? 청년은 억지로 이야기를 이어갔고 소설은 끝없이 길어졌다. 마침 전화벨이 울려 청년의 낭독은 중단되었다. 통화를 마친 작가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소설이 다 끝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자 작가가 말했다. 소설은 내가 처음에 끝났는지 물었을 때 끝났어야 했네. 끝나야 할 때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맥락을 잃고 말았네. 간결함을 잃은 어수선한 소설은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네. 청년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그는 작품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자신에게 몹시 실망했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작가와 마주한 청년은 지난날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런데 작가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아주 대단한 임기응변 능력이로군. 그 짧은 순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위대한 작가로 성장할 천부적인 재능임이 분명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자신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바꿔버리는 데 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와 같다. 자기만의 원칙과 견해가 없으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자기 주관 없이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성공과는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어느 날 탑 올라가기 대회가 열렸다. 두꺼비들의 경기가 시작되자 구경꾼들은 야유를 퍼부었다. 어림도 없지. 저들은 분명히 실패할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두꺼비가 자신감을 잃고 나가 떨어졌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탑을 오르는 두꺼비들이 있었다. 구경꾼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다. 아주 힘들어 보이는구먼. 탑 꼭대기까지 오르기는 글렀어. 그러자 대다수의 두꺼비가 체념한 채 오르기를 중단했다. 이제 단 한 마리의 두꺼비만 남았다. 두꺼비는 구경꾼들의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계속 올랐다. 결국 두꺼비는 탑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 두꺼비는 귀머거리였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형편없었다. 그는 선생으로부터 넌 절대로 작곡가가 될 수 없어라는 말을 들었다. 카루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다. 하지만 카루소의 부모는 그가 기술자가 되길 원했고 그의 선생도 그런 목소리로는 절대 가수가 될 수 없어라며 혹평했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의사의 길을 포기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비난을 퍼부었다. 옳은 일은 내팽개치고 고작 온종일 개나 쥐 따위를 잡으러 다니다니. 다윈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 어렸을 때 나는 명석하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디즈니는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며 디즈니랜드를 설립하기 전까지 몇 차례나 파산 위기를 겪었다. 아인슈타인은 4세 때 말을 했고 7세 때 겨우 글자를 익혔다. 그의 선생은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 아이는 반응이 느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게다가 머릿속에는 이상한 공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결국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했다. 프랑스 화학자 파스테르는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특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의 화학 성적은 22명 중 고작 15등에 불과했다. 뉴턴의 아버지는 언제나 뒤처지는 백치 아들을 둔 것을 부끄러워했다. 뉴턴이 예술학교 입학시험에 3차례나 낙방했는데 그의 숙부는 절망하며 탄식했다. 교육받을 능력도 안 되는 아이라니. 전쟁과 평화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 시절 성적 미달로 자퇴를 권유받았다. 당시 담당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지능도 많이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부족하다. 위의 인물들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남의 말에 휘둘렸다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자기 인생의 설계자가 되어라. 내 미래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의 말이나 판단에 흔들리는 사람은 몸이 건조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맛볼 것이다. 열정과 꿈을 품은 사람만이 더 높이 올라갈 뿐더러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임을 명심하고 타인의 평가에 휩쓸리지 마라. 그렇게 용감히 나만의 길만 걸어가라. 레선 11 삶의 가치, 양보다 질이다. 한 중학생이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말했다. 매일 똑같이 학교 가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나게 놀던데 저는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중학생과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다. 공부는 재미없고 삶은 무료하다. 온종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우울하다. 인생의 의미는 직접 발자취를 남기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인생이 무료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 미셸 드 몽테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따사로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도 나는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저 좋은 날씨를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싶다. 힘든 날은 빨리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좋은 날은 붙잡아 천천히 음미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자연이 내린 선물이며 그 무엇보다 값지다. 만약 인생에 대한 중압감으로 공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모두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매일 똑같은 하늘과 구름, 매일 똑같은 산과 바다, 매일 똑같은 인생이지만 저마다 의미를 가진다. 살다가 문득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조금씩 시야를 넓히고 마음의 문을 열면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어렴풋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꿈은 사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 파울로 코엘료는 저서 연금술사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반복해서 보물을 찾는 꿈을 꾼다. 살렘의 왕이라 자처하는 노인은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니 보물을 찾으러 떠나라고 말한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산티아고는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산티아고처럼 눈앞에 안정된 삶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더라도 가슴 속에 꿈의 불씨가 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들은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꿈을 실현하고 말 것이다. 코엘료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는 일이라고 여겼다. 사명이 있는데도 완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고통과 번뇌로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빅토르 위고는 말했다. 용감한 사람도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져 공허함에 휩싸일 것이다. 인생은 여행과 같고 꿈은 여행 지도와 같다. 지도를 잃어버리면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열정도 메말라버린다. 정신적 공허함에 빠진 사람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환상에 젖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을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으며 공허한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다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신적 공허함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꿈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지만 꿈이 많은 사람은 희망을 품고 풍족한 삶을 일궈낼 것이다. 현재 공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공허의 늪에서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요컨대 꿈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공허해지지 않는다. 고아원에서 자란 남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하지 마렴.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깐탄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남학생을 불러 돌멩이를 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에 가 좌판을 벌이거라. 단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다음 돌멩이를 판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멩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돌멩이의 가격은 점점 올랐다. 남학생은 아무에게도 돌멩이를 팔지 않고 학교로 돌아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다음 날 돌멩이를 황금시장에 가져가라고 말했다. 황금시장에 가니 전날보다 높은 가격으로 돌멩이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역시 돌멩이를 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돌멩이를 보석시장에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돌멩이의 가치는 전날보다 10배나 뛰었다. 고가에도 그가 절대 돌멩이를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진귀한 보물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 말했다. 인생의 가치는 이 돌멩이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보잘것없는 돌멩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진귀한 보물이 되지. 내가 이 돌멩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너 자신을 소중하게 대할 때 내 인생의 가치도 높아질 거야.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공허한 기분이 들 때는 햄미처럼 자문해보자. 계속 공허함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아볼 것인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50짜리 지폐는 발에 밟혀 더러워지고 여러 손을 거치며 너덜너덜해져도 여전히 $50의 가치를 유지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잠시 공허함에 빠져 허우적댄다고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냉대를 받게 될 것이며 심각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인생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생의 가치는 사회적 지위나 명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더러운 곳에 살든 깨끗한 곳에 살든 단정한 옷을 입었든 지저분한 옷을 입었든 인생은 모두 소중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가치를 가진다. 열심히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공허함에 빠져 청춘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창조할 내 인생의 가치는 그야말로 무한하다. 레선 18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 동물들은 대자연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다. 매는 시력이 좋아서 고공을 비행하면서도 사냥감의 움직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사자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위풍당당한 기세를 풍긴다.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격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을 극대화하여 자신을 발전시켜보자. 19세기 프라하의 가난한 유대인 가문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토끼처럼 온순하고 내성적이며 예민했다. 주변으로부터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 그는 항상 위축되고 주눅들어 지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강한 남자가로 키우고 싶었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늠름한 남자가 되길 바랐기에 언제나 엄격하게 아들을 대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칠고 난폭한 교육에도 아이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유약하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소심했다. 늘 불안감에 시달렸던 아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투와 안색을 관찰하며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리고 홀로 구석에 숨어 언제 또 상처를 받을지 상상하며 불안에 떨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 하지만 아이는 커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다. 이 아이는 바로 프란츠 카프카다. 소심하고 겁 많은 남자아이는 어떻게 세계적인 문학가로 성장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카프카는 자신의 성격에 꼭 맞는 직업을 찾아냈을 뿐이다.
카프카와 같은 사례는 아주 많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며 마음속에 큰 우주를 품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서는 겁쟁이지만 정신 세계에서는 최고의 왕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군인, 정치인, 변호사가 된다면 겁쟁이가 될 테지만 정신적인 영역의 일을 선택한다면 왕이 될 수 있다. 카프카는 자기만의 천국인 창작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는 현대 문명의 부조리한 시스템과 왜곡된 사고방식, 무너진 인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파헤쳐 인생과 운명에 관한 깊은 통찰과 반성을 보여주었다. 사실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신중하고 생각이 깊기에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장점을 가진다. 자기만의 세계에 잘 빠지는 사람은 예술 세계에서 독특한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성격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과 다른 성격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우선 자기 성격의 장점을 찾아내라. 서양의 한 철학자는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사람의 성격은 성공적인 사업, 행복한 가정생활, 양호한 인간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성공하고 싶다면 완벽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성격의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검술사 오마르에게는 30년간 겨루었지만 승부를 내지 못한 도전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투 중이던 도전자는 실수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오마르에게는 그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쓰러진 도전자에게 검을 휘두르면 오랜 승부를 끝낼 수 있었다. 오마르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화가 난 도전자는 갑자기 머리를 바닥에 찍더니 고개를 들어 오마르에게 침을 뱉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오마르를 모욕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하게 얼굴에 침을 맞은 오마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검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일어나게 결투는 내일 다시 하는 게 좋겠군. 도전자는 예상치 못한 오마르의 행동에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마르는 당황해하는 도전자에게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한순간도 분노에 검을 휘두른 적이 없네. 그래서 결투 중에도 냉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패배한 적이 없지. 하지만 방금 자네가 뱉은 침을 맞는 순간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고 계속 결투하다가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러면 승리하더라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겠지. 그러니 내일 다시 결투하는 것이 좋겠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두 사람은 결투를 시작하지 않았다. 도전자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오마르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마르가 도전자의 침을 맞고 그의 목숨을 거두었다면 영국 역사상 최고의 검술사라는 명예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오마르는 쉽게 분노하는 자신의 성격을 통제하려 노력했고 비록 눈앞에서 승리할 절호의 기회는 놓쳤지만 30년간 으르렁대던 도전자를 친구로 만들 수 있었다. 고도는 신라의 용감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고도는 원래 소심하고 겁이 많아 전장에서도 틈만 나면 줄행랑을 치기 일쑤였다. 자기보다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적 앞에서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쟁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신하들의 계략에 걸려들어 궁에서 피신해야 하는 위급한 순간에 고도가 공주 호위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고도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쫓아오자 두려움에 떨며 달아나고 싶었지만 공주를 피신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떠올리며 애써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리고 용감히 나가 공주를 해치려는 자들과 육탄전을 벌였고 마침내 공주를 안전하게 피신시켰다. 얼마 후 누명을 벗은 공주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고 고도를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다. 고도는 여러 전쟁터를 누비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신라의 이름을 떨치는 장군이 되었다.
사실 고도의 몸에는 용맹한 장수의 피가 흘렀지만 소심한 성격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심한 성격을 버리니 과연 늠름한 장군으로 거듭났다. 성격이 바뀌면서 고도의 인생이 바뀐 것이다. 성격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 환영받는다. 그렇다면 좋은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로빈 시걸은 말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모든 습관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즉, 좋은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피뢰침을 발명했고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으며 자유, 행동, 박의 사상이 담긴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정치가, 작가, 화가, 철학자였으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라틴어를 독학한 언어 전문가였다. 프랭클린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적과 피부색을 뛰어넘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79세의 고령에 이르러 장장 15페이지에 걸친 특수훈련법을 공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이룬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었다. 젊은 시절 프랭클린은 성공을 꿈꾸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연구를 통해 성공하려면 완벽한 성격을 지녀야 함을 깨달았다. 완벽한 성격은 절제, 과묵, 질서, 과감, 검소, 근면, 진심, 공정, 적당, 청결, 진정, 종결, 겸손의 13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13가기 원칙을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 그는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각 장의 칸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 하나씩 훈련하며 결과를 노트에 남겼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성격의 힘은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 좋은 성격을 가졌다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부와 행운과 성공이 따라올 것이다.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 노력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조금씩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떨쳐내고 새로운 성격을 훈련해보자. 아름다운 인생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